극심한 두통으로 나는 병원에 실려갔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모두에게 전화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며느리는 이렇게 답할 뿐이었다. 저희 가족 여행 중이에요. 방해하지 마세요. 이제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마침내 그들이 병원에 왔을 때 그들은 쪽지 하나만을 발견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협탁 위 디지털 시계가 붉은 빛으로 새벽 3시 47분을 가리켰다. 통증이 마치 큰 망치처럼 머리를 내리쳤다. 나는 숫자를 응시하며 억지로 호흡을 가다듬었지만 고통은 관자놀이에서 목덜미까지 타는 듯한 숯불처럼 번져나갔다. 66세의 나이에 웬만한 두통은 겪어봤지만 이건 달랐다. 나 지금 죽어가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고통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었다. 가장 먼저 전화한 이름은 내 유일한 아들, 민준이었다. 신호음이 잠시 가더니 마치 위급 상황은 기다려줄 수 있다는 듯 메시지를 남기라는 쾌활하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준아, 엄마야. 머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전화 좀 줘. 내 목소리가 내 귀에도 낯설었다. 쉬고 자갔다. 20분이 지났다. 통증은 목 뒤로 내려와 뜨겁고 무겁게 짓눌렀다. 다시 전화했지만 또다시 음성 사서함이었다. 그 다음엔 며느리 서연에게 전화했다. 4번의 신호음 끝에 그녀가 받았다. 잠이 덜 깬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어머니,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깨워서 미안하구나. 머리가 너무 아파서. 구급차를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어. 민준이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다시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더 차가워졌다. 저희 지금 가족 여행 중이에요, 어머니. 아이들이랑 조용한 시간 보내려고 일부러 온 거예요. 진짜 돌아가실 것. 아니면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는 뚝 끊겼다. 고요. 그녀의 말이 내 침실에 메아리 쳤다. 가족 여행.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손으로 키운 손주들이 나 없이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어쩌면 죽어가고 있는 순간에도 안부조차 물을 자격이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다. 현관문을 열어주기 위해 걸어가려 했다. 부엌을 반쯤 지났을 때 눈앞이 캄캄해졌다. 바닥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더니 나는 쓰러졌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창문 너머로 불빛이 빙글빙글 돌았다. 어머님, 어머님, 제 말 들리세요?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했다. 혈압이 너무 높아요. 한 구급대원이 말했다. 들것바퀴가 삐걱거렸다. 그들이 나를 구급차로 옮길 때 밤 공기가 살을 내는 듯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마치 조각난 필름 같았다. 가로등 불빛, 가슴 속 짧은 기도, 내 팔에 장비를 붙이는 장갑 낀 손. 응급실은 밝고 소독약 냄새로 차가웠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다. 비상 연락처 있으세요? 나는 민준과 서연의 번호를 댔다. 연락해 보겠습니다. 나는 CT 촬영실로 옮겨졌다. 기계가 머리 위에서 웅웅거렸다. 피를 뽑고 혈압을 몇 번이고 쟀다. 나와 비슷한 연배의 여의사가 다가왔다. 명찰에는 김지연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았다. 따뜻하지만 단호한 얼굴이었다. 이은숙 어머님, 초기 검사 결과 심한 긴장성 두통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고요. 도착하셨을 때 혈압이 매우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혈압과 통증을 낮추는 약을 투여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니시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혹시 전화 온 데 없나요?
바보 같은 질문인 걸 알면서도 참을 수 없었다. 의사는 나를 바라봤다. 비난 없는 연민이 담긴 눈빛이었다. 간호사가 몇 번 시도했는데 아직 답이 없네요. 그녀의 말은 느리고 정중했지만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병실로 옮겨졌고 불빛은 어두워졌다. 밖에서는 병원 단지 내 작은 기도실에서 첫 새벽 기도가 울려 퍼졌다. 옆에 있는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삐, 삐. 마치 밤의 초침을 새는 메트로놈 같았다. 나는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약기운이 통증의 날카로운 끝을 무디게 만드는 것을 느꼈다. 그 빈자리에는 차가운 깨달음이 들어섰다. 나는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족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오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혼자였다. 자정 무렵 간호사가 들어왔다. 명찰에는 박선영이라고 쓰여 있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눈빛이 따뜻했다. 그녀는 이불을 바로 해주고 링거액을 확인했다. 손길은 능숙하면서도 부드러웠다. 어머님, 편안하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저한테 온 전화는 없었나요? 나는 마치 날씨를 묻는 것처럼 가볍게 물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요, 어머님. 우선 푹 쉬세요. 어머님이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가끔 가족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곤 해요.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당황한 게 아닐 거예요, 선생. 그냥 관심이 없는 거죠. 박 간호사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말했다. 가족이란 건 필요할 때 와주는 사람이에요. 어머님, 쉬세요. 그녀가 나간 후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예전에는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고요함이 오늘 밤은 거울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보았다.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진문에 행복을 걸어두었던 한 여자를. 언제 잠들었는지 모른다. 눈을 떴을 때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다른 간호사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다. 따뜻한 죽과 녹차.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휴대폰에는 알림이 없었다. 부재중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다. 죽을 천천히 떠먹는 동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마음이 무너지는 대신 마치 누군가 오랫동안 김이 서려 있던 유리를 닦아낸 것처럼 맑아졌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하룻밤의 실수가 아니었다. 이건 패턴이었고 내가 수년간 바쁘겠지. 애들 키우느라 힘들겠지. 나중엔 달라지겠지. 라는 변명으로 포장해왔던 진실이었다. 진실은 언제나 단순했다. 그들은 내가 아니라 나의 필요성이 필요했을 뿐이다. 김지현 의사가 회진을 왔다. 오늘 아침은 좀 어떠세요? 어머님, 달라요.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네, 진통제도 잘 듣고 혈압도 내려갔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선생님,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만약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있다면 뭐라고 조언해 주시나요? 그녀는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제가 오랫동안 의사 생활을 해왔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통제할 수 없지만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 아픈 척하는 게 지겹다면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아마도 아픈 척을 그만둘 때가 된 거겠죠. 그녀는 일어서서 내 이불 끝을 가볍게 두드렸다. 오늘 어머님이 조절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녀가 나간 후 나는 서랍에서 병원에서 나눠준 작은 수첩을 꺼냈다. 하늘색 표지에 가방 주머니에 있던 펜을 들었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첫 장에 제목을 썼다. 내가 준 것들. 그 아래는 잠시 비워두고 기억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도록 내버려뒀다. 다음 장에는 내가 받은 것들이라고 썼다. 역시 잠시 비워두었다. 그리고 세 번째 장. 남은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나는 마치 세계의 문을 바라보듯 그 세 페이지를 응시했다.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나에게로 다시 향하는 문을 열기로 선택했다. 나는 수첩 속 세 개의 제목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마치 종이 너머에 내가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문이 있는 것 같았다. 휴대폰은 여전히 조용했다. 민준과 서연의 가족여행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들이 그 해변에서 언제 돌아올지, 언제 일상으로 복귀할지는 몰랐다. 아마 그때쯤이면 그들은 예전과 똑같은 나를 발견하리라 생각할 것이다. 언제든 부르면 달려가고 모든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준비가 됐나. 그들은 놀라게 될 것이다. 기억이 향수처럼이 아니라 증거처럼 밀려왔다. 8년 전 민주는 서연을 내게 소개했다. 그녀는 똑똑하고 야심찼으며 말투는 정갈했고 미소는 계산되어 있었다. 나는 행복했다. 32의 내 아들이 마침내 가정을 꾸리기로 마음먹었으니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내가 갖지 못했던 그런 시어머니가 되리라. 간섭 없이 곁에 있어주고 대가 없이 도와주리라. 서연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림을 그린 다음 작은 틈을 가리키는데 능했다. 어머님, 저희 신혼집이 거의 다 마음에 드는데 전세금이 좀 부담스럽네요. 나중에 하윤이 태어나면 공원이랑 먼 집은 좀 그렇잖아요. 그때 하윤이는 태어나지도 않았었다. 그들은 결혼도 하기 전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들의 계획이 내 머릿속에서 짜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의 행복을 함께 꾸미고 싶었다. 재봉사가 옷의 솔기를 완벽하게 다듬는 것을 즐기듯 결혼식 이야기가 이어졌다. 저희는 소박하지만 기억에 남는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어머님, 그 성당 근처 예식장 정말 좋던데. 뭐, 아시다시피 욕심이 능력을 두 발짝 앞서가잖아요. 나는 수표책을 꺼냈다. 모든 가족 문제를 돈으로 덮으면 깔끔해진다고 믿는 9세대 부모의 오랜 습관이었다. 나는 그것을 선물 또는 무이자 대출이라고 불렀다. 기분 상하지 않게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를 껴안으며 안정되면 꼭 갚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에 그들은 첫 집을 샀다. 민주는 건설사 할인 때문에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했다. 계약금이 조금 더 필요할 뿐이라고. 어머니, 자리 잡으면 꼭 갚을게요. 나는 숨을 참게 만드는 큰 액수를 송금했다. 오랫동안 일하고 아껴 모은 내 저축. 송금 메모에는 가족 대출이라고 썼다. 7년이 지났지만 대출이라는 단어는 다시는 언급되지 않았다. 하윤이가 태어났을 때 행복이 첫비처럼 내게 쏟아졌다. 동그란 얼굴, 민준의 어릴 적을 닮은 눈. 어머님, 일주일에 3번만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서연이 가볍게 물었다. 제가 파트타임으로라도 다시 일할 수 있게요. 그들의 집은 왕복 40분 거리, 교통체증과 신호등, 노점상들을 뚫고 가야 했다. 나는 아침 일찍 출발해 진력해 돌아왔다. 어머님이 구세주예요. 서연은 가방을 들며 말했다. 하윤이 방금 잠들었어요. 우유는 냉장고에 있고요. 저 5시에 퇴근해요. 나는 그 임무들을 기쁜 소식처럼 받아들였다. 하윤이의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돈으로 살 수 없는 보상이었다. 어느 날 오후 하윤이가 내 거실에서 작은 두 걸음을 떼고는 내 품에 쓰러졌다. 나는 작게 비명을 질렀다. 눈물이 뜨거웠다. 나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서연에게 전화했다. 서연아, 하윤이가 방금 걸었어. 우리 집에서 두 걸음이나. 짧은 침묵. 아, 저희 집에서는 거의 한 달 전부터 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녀가 몸이 건조하게 답했다. 아마 저희 집에서 더 편안해하는 걸 어머니가 잘못 보셨나 봐요. 그 말은 기쁨으로 붉어졌던 내 뺨을 때렸다. 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당연하지. 젊은 엄마는 방어적일 수밖에. 2년 후 서준이가 태어났다. 패턴은 더 심해졌다. 일주일의 사흘,
나는 두 아이를 돌봤다.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먹이고 그들의 집 뒷마당에 작은 옷들을 널었다. 토요일 저녁에도 종종 아이들을 맡겼다. 가끔은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서요. 나는 옷과 교육용 장난감을 사주고 수영 강습과 주민센터 놀이 교실 비용을 냈다. 요즘 비용이 빠듯해서요, 어머니. 애가 둘이다 보니 나는 계산하지 않았다. 그저 손주들의 어린 시절이 달콤한 기억으로 가득 차도록 했을 뿐이다. 그러는 동안 나는 신경 쓰이는 작은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하윤이가 나를 너무 꽉 껴안으면 서연은 핀잔을 줬다. 하윤아, 할머니한테 어리광 부리지 마. 엄마한테 먼저 뽀뽀해야지. 서준이가 평일에 내게 전화해달라고 조르면 서연은 말했다. 나중에 할머니 스케줄 있을 때 하자. 지금은 엄마랑 놀 시간이야. 그들의 집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는 서연과 그녀의 부모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고급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 중앙에는 서연의 어머니가 있었다. 나와 하윤, 서준이가 함께 찍은 사진은 서랍 속에 끼워져 있다가 가끔 나왔다가 다시 사라지곤 했다. 어느 날 서연이 마치 시장 야채 가격을 알려주듯 아무렇지 않은 투로 말했다. 애들이 할머니한테 너무 정이 들었어요. 부모보다 할머니를 더 찾으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할머니의 사랑이 위협으로 간주되는 것인가? 그때부터 새로운 규칙들이 생겼다. 나는 아이들을 미리 허락된 활동에만 데려갈 수 있었다. 10,000원 이상의 물건을 사주려면 먼저 확인받아야 했다. 내가 꿈꿨던 전통들, 명절 전에 함께 송편을 빚고 동물원으로 소풍 가는 것들은 허가 목록을 거쳐야 했다. 조용히 나와 민준 사이에 거리가 생겼다. 예전에는 시시콜콜한 회사 농담부터 미래 계획까지 뭐든지 이야기하곤 했는데 요즘은 모든 대화가 외운 대본 같았다. 한두 마디 안부 인사, 그리고 도움 요청. 그는 더 이상 내 의견을 묻지 않았다. 해결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만 연락했다. 돈이 부족할 때, 차를 수리해야 할 때, 서연이 휴식이 필요할 때. 우리의 관계는 엄마와 아들에서 일방적인 서비스 창구로 변했다. 나는 전환점이 긴 장마철에 어느 밤에 올 것이라 생각했었다. 정전이 되어 우리 셋, 나와 하윤, 서준이가 비상등 아래서 책을 읽던 밤, 아이들은 따뜻하게 기댄 채 까르르 웃었다. 나는 이것이 우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묶어줄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로운 규칙이 생겼다. 아이들을 할머니 댁에서 재우지 마세요. 나중에 자기 집에서 적응하기 힘들어져요. 병원에서 나는 내가 준 것들 이라는 제목의 페이지를 바라봤다. 나는 썼다. 집계약금, 작은 인테리어 비용, 가족 행사 비용, 수영 강습비, 그림 강습비, 옷, 장난감, 기름값, 시간, 에너지, 토요일 저녁, 길고 긴 새벽, 결코 보상받지 못한 걱정들, 내가 받은 것들 페이지에는 천천히 썼다. 형식적인 감사 인사, 그리고 마침표를 찍었다. 가슴이 후련하면서도 아팠다. 마침내 소독된 상처처럼 나는 쓰라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저 더 이상 눈 감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내가 원하는 것들 페이지에서 내 손은 잠시 망설였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필요 목록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펜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림 교실 수강, 미술 전시회를 보러 경주 여행, 눈물이 뜨거웠다. 나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서연에게 전화했다. 서연아, 하윤이가 방금 걸었어. 우리 집에서 2걸음이나. 짧은 침묵. 아, 저희 집에서는 거의 한 달 전부터 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녀가 몸이 건조하게 답했다. 아마 저희 집에서 더 편안해하는 걸 어머니가 잘못 보셨나 봐요. 그 말은 기쁨으로 붉어졌던 내 뺨을 때렸다. 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당연하지. 젊은 엄마는 방어적일 수밖에. 2년 후
서준이가 태어났다. 패턴은 더 심해졌다. 일주일의 사흘, 나는 두 아이를 돌봤다.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먹이고 그들의 집 뒷마당에 작은 옷들을 널었다. 토요일 저녁에도 종종 아이들을 맡겼다. 가끔은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서요. 나는 옷과 교육용 장난감을 사주고 수영 강습과 주민센터 놀이 교실 비용을 냈다. 요즘 비용이 빠듯해서요, 어머니. 애가 둘이다 보니 나는 계산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트를 놓고 의자를 끌어왔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66입니다. 건강관리를 잘한다면 앞으로 제 뜻대로 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몇 년이나 남았을까요? 그녀는 웃지도 훈계하지도 않았다. 20년, 30년이 될 수도 있죠. 어쩌면 그보다 더 길지도요. 혹시 큰 변화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생각하는 단계를 넘어서 그래야만 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따뜻했다. 가장 잘 회복하는 분들은 행복해지고 싶다는 이유로 더 이상 사과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자신을 이해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택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는 분들이죠. 그냥 시작하세요. 뭘 시작하라는 거죠? 마치 자신의 삶이 중요한 것처럼 사는 것이요. 왜냐면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녀는 일어섰다. 점심때 혈압 다시 보고 안정적이면 퇴원하셔도 됩니다. 의사가 나간 후 나는 호출벨을 눌렀다. 원무과 직원이 서류와 환자 권익 상담사 연락처를 가져다 주었다. 이탈리아 여행, 로마 그리고 토스카나. 가족의 비상사태 때문에 항상 미뤄왔던 오랜 꿈.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나를 존중해주는 새로운 친구들. 더 이상 대기실이 아닌 다시 나의 집이 되는 집. 나는 수첩을 덮었다. 밖에서는 복도를 청소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나는 깨달았다. 가장 중요한 귀갓길은 이 병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으로 끌고 온 오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그들의 휴가가 끝나면 그들은 똑같은 문을 발견할 것이다. 하지만 문을 여는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관리인이 아닐 것이다. 그것이 내가 스스로에게 속삭인 약속이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막 벽을 기어오를 때 김지연 의사가 왔다. 나는 이미 기대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는 파란 수첩이 놓여 있었다. 오늘 아침은 어떠세요? 이은숙 어머님. 더 맑아졌어요. 내가 말했다. 선생님,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쭤볼 게 있어요. 지금은 어때? 안정적이야, 경자씨. 내가 이탈리아에 가고 싶다고 하면 너무 과한 걸까?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따뜻하고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탈리아? 누구랑? 경자씨랑. 괜찮다면. 세상에, 은숙씨. 나 몇 년째 휴대폰에 토스카나 사진 저장해 놓고 있었는데 언제? 가능한 한 빨리. 혈압 안정되고 통장 잔고가 허락하면 날짜 잡자. 확실해. 갈 거야. 그녀는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우리는 20분간 로마, 기차, 작은 숙소, 오래된 성당, 아침 시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주 오랜만에 나는 죄책감 없이 마음껏 웃었다. 점심 무렵 사회복지사인 김유미 씨가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다. 퇴원약, 다음 외래, 진료일, 그리고 식이요법 안내서입니다. 며칠간 어머님을 돌봐주실 분이 계신가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가족 지원은요? 그녀는 서류 양식을 넘어 내 얼굴을 바라봤다. 저는 제 자신을 지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 문장은 극적이지 않게 나왔다. 단순했지만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의 바닥에 그어진 새로운 선이라는 것을 알았다. 유미 씨는 마지막 장에 서명했다. 어머님의 직감이 강하게 느껴지네요. 식단 관리 잘하시고 충분히 쉬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나는 서류에 서명하고 내가 짊어지고 온 결정들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지는 약 봉투를 손에 쥐었다. 나는 콜택시를 불렀다. 아니, 민준에게 전화하지 않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햇살이 반짝이는 오후를 관통했다. 창밖으로 내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동네 풍경이 보였다. 펄펄 끓는 순댓국집, 빨래를 넣는 아주머니들, 길가에서 오토바이를 고치는 아저씨. 나의 작은 집은 페인트가 바래기 시작한 대문으로 나를 맞았다. 손주들이 쉽게 알아보라고 내가 골랐던 연한 하늘색. 나는 가방에서 열쇠를 더듬어 문을 열고 그동안 대기실 같았던 거실로 들어섰다. 거의 쓰지 않는 장난감, 작은 손길을 기다리는 동화책, 오지 않은 손주들의 방문 때마다 내가 고쳐놓던 쿠션들. 오늘 이 공간은 내 것이었다. 나는 방에서 방으로 걸어다녔다. 그들이 혹시라도 묻고 갈까봐 깔끔하게 준비해둔 손님방.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다. 작년에 나 혼자 썼던 송편틀을 보관해둔 부엌, 작은 정원이 내다보이는 창문, 목련나무, 내가 되는 대로 가지치기 한 몇 개의 장미 화분. 이 모든 것이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한 무대 같았다. 오늘 나는 이것을 내 숨결을 위한 무대로 만들고 싶었다. 나는 집 전화선을 뽑아버렸다. 작게 딸깍하는 소리가 단호하게 들렸다. 민준이가 할 말이 있다면 내 번호를 알겠지. 나는 허공에 대고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전화벨을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동안 만지기 두려운 예쁜 물건처럼 보관해왔던 브로슈어들이 담긴 서류철을 꺼냈다. 로마 지도, 시에나의 돌길 사진, 올리브 밭. 나는 의자를 끌어와 식탁 위에 모든 것을 펼쳐놓았다. 파란 수첩을 세 번째 페이지로 넘겼다. 내가 원하는 것들. 나는 항목들을 추가했다. 구청 근처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배우기. 피렌체 외곽에서 가정식 요리 투어 참여하기. 손님방을 접이식 책상과 밝은 조명이 있는 작은 스튜디오로 바꾸기. 저녁이 천천히 내렸다. 보통 이 시간이면 나는 민준에게 전화해 안부를 묻고 도와줄 것이 없는지 제안하며 다른 사람의 분주함으로 내 고요함을 채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었다. 나는 정원 벤치에 앉았다. 해가 옅어지며 목련잎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머리가 가벼웠다. 혈압은 여전히 오르락내리락 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더 평온한 곳으로 기어가고 있었다. 나는 작은 것들의 자부심을 느꼈다. 혼자 119를 누른 것, 서류에 보호자란에 내 이름을 쓴 것, 집 전화를 끄는 것.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꿈을 적은 것. 달력을 보니 내일이면 민준과 서연의 휴가가 끝날지도 모른다. 내일이면 그들은 아마 내가 돌아와 있을 거라고 부탁할 목록을 받고 그들의 냉장고를 채워주고 시부모님 손님을 위해 브라우니를 구워줄 거라고 가정할 것이다. 그들은 같은 문을 두드리겠지만 문을 열어줄 사람은 더 이상 자원봉사 도우미가 아닐 것이다. 그 직책은 공식적으로 폐지했어. 나는 바람에 속삭였다. 밤이 내렸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정적이 거절이 아닌 포옹처럼 느껴졌다. 그 구급차의 밤으로부터 일주일 후, 내가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라는 이름이 떴다. 순간 속이 울렁거렸지만 이내 평온해졌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저희 제주도에서 막 돌아왔어요. 정말 좋았어요. 하윤이랑 서준이가 리조트에서 엄청 신나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시멘트 바닥에 등을 기댔다. 흙이 손톱 밑에 끼었다. 나 병원에서 막 퇴원했어, 민준아. 네? 언제요? 왜요? 그의 놀란 목소리는 예전 같았으면 내 마음을 녹였을 것이다. 지금은 마치 공간을 채울 뿐 마음에 닿지 않는 라디오 소리처럼 들렸다. 화요일 밤. 머리가 너무 아팠어. 혈압이 아주 높았고 이틀 입원해 있었어. 세상에
어머니 왜 저한테 전화 안 하셨어요? 나는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다. 몇 번이나 전화했어. 네가 안 받았잖아. 서연이한테도 전화했는데 걔는 진짜 돌아가실 것 아니면 전화하지 말라고 하더라. 전화기 저편에 정적이 흘렀다. 마치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보이게 할 문장을 찾고 있는 사람처럼. 저희 여행 중이었잖아요, 어머니. 리조트에서는 신호가 잘 안 터질 때도 있고요. 심각한 줄 알았으면. 그래서 뭐, 휴가에서 돌아와서 병문안이라도 왔을 거니? 나는 화내지 않고 물었다. 그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용기를 듣고 싶었다. 당연하죠. 그가 답했지만 그 확신은 얇았다. 그는 한숨을 쉬고는 말투를 바꿨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서연이 부모님 오시거든요. 바비큐 파티할 건데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예전 같았으면 나는 바로 응이라고 대답하고 심지어 도와주겠다는 제안까지 덧붙였을 것이다. 오늘 그의 말은 마치 쇼핑 목록처럼 들렸다. 내가 뭘 가져가면 되니? 나는 그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어 물었다. 늘 하시던 거요, 어머니. 어머니 감자 샐러드는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애들 먹게 브라우니도요. 아, 오실 때 탄산음료 한 박스 사다 주시면 더 좋고요. 돈은 나중에 드릴게요. 마지막 문장은 형식처럼 빠르게 흘러나왔다. 아니, 민준아. 네? 뭐가 아니에요, 어머니. 아직 몸이 안 좋으세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아. 하지만 난 안 가. 저편의 침묵은 당혹감으로 변했다. 왜요? 그냥 평범한 가족 모임이잖아요. 그게? 내 귀에는 과제처럼 들리는데 나는 너희 가족의 요리사도 물류 담당자도 아니야. 어머니,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뭐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 거지. 이래라 저래라 시킨 게 아니잖아요. 나는 8년 동안 기여해 왔어. 민준아. 돈, 시간, 육아, 위로, 심지어 내 몫이 아닌 불안감까지 감당하면서 이제 끝이야. 불공평해요,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한테 돈 내달라고 한 적 없어요. 너희는 부탁할 필요가 없었지. 그냥 가져가면 됐으니까. 너희가 비워둔 틈을 내가 채울 거라는 걸 알았잖아. 나는 마지막 잡초를 뽑고 손바닥에 흙을 털었다. 나 다음 주부터 그림 교실 시작해. 다음 달에는 최경자 씨랑 이탈리아에 가 2주 동안. 네, 이탈리아요? 비용은 어디서 나고요? 어머니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한때 그토록 두려워했던 목소리를 향해 미소 지었다. 괜찮아. 다른 사람의 꿈에 돈 대주는 걸 그만뒀거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은 내 집 할부금 내주는 걸 그만뒀다는 뜻이야. 너희 차 수리비 보태주는 것도 그만뒀고, 내 아이들 활동비를 대주는 지갑 역할도 그만뒀어. 내가 가족으로 여겨지지도 않는 가족 여행 비용 보태주는 것도 그만뒀다고.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희가 억지로 시킨 적 없잖아요. 나 지난주에 이틀 동안 병원에 있었어. 너희 중 누구 하나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묻지 않았지. 그런데 오늘 넌 감자 샐러드와 브라우니가 필요해서 연락했어. 이걸 습관적으로 가져가는 것 말고 뭐라고 부를 수 있겠니? 다시 침묵. 그러자 그는 공격 방향을 바꿨다.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하윤이랑 서준이는 할머니가 필요해요. 나는 그 애들을 사랑해. 언제나 사랑할 거야. 하지만 더 이상 공짜 보모로 이용당하지는 않을 거야. 그 애들 활동비로 돈을 보내지도 않을 거고, 너희가 그 애들이 나와 관계를 맺길 원한다면 용역 교환이 아니라 너희가 존중을 담아 그 관계를 만들어줘야 해. 어머니, 이건 너무해요. 어머니는 애들 할머니시잖아요. 맞아. 그리고 너희가 내가 그 애들 삶의 일부가 되길 원한다면 나를 직원이 아니라 가족으로 대해야 해. 배경에서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내가 아는 그 말투였다.
서연이가 통화하고 싶대요. 민준이 말했다. 나는 오늘 할 말 다 했어, 민준아. 예전부터 널 사랑했지만 나 자신도 사랑해. 그리고 이제야 그에 맞게 행동할 용기가 생긴 거야. 어머니, 전화 끊지 마세요. 우리 잘 해결해야죠. 해결할 건 없어. 이건 새로운 규칙이야. 너희가 받아들이든 아니든 바꿀 수는 없어. 나는 그의 목소리가 예전처럼 나를 약하게 만들던 설득으로 변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바로 휴대폰을 꺼버렸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아드레날린이었다. 나는 일어서서 부엌으로 가물 한 잔을 따랐다. 집은 고요했다. 거절의 고요함이 아니라 내 발걸음 소리로 채워질 준비가 된 빈 공간이었다. 나는 식탁에 기대 벽시계 소리를 들었다. 마침내 내가 되찾은 시간.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현관문 렌즈로 밖을 내다봤다. 민준이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이 붉었다. 그 옆에는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의 서연이 있었다. 열어주지 말까 고민했지만 조만간 이 대면은 거쳐야 할 일이었다. 나는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반쯤 열었다. 무슨 일이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민준이 화를 억누르며 말했다. 전화로 다 말했어. 서연이 한 발짝 다가섰다.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날카로웠다. 어머님, 분명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문제를 해결해야죠. 우리가 가족이니, 서연아? 가족은 보통 누가 병원에 입원하면 걱정해. 가족은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고, 가족은 다른 구성원을 일꾼처럼 대하지 않아. 드라마 좀 그만 찍으세요, 어머니. 그녀의 미소가 갈라졌다. 저희가 휴가 중에 매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신경 안 썼다는 뜻은 아니에요. 넌 그냥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은 게 아니야. 나한테 말했지. 내가 죽어가고 있지 않으면 전화하지 말라고. 나 그날 밤에 죽을 수도 있었어. 그리고 넌 신경 쓰지 않았을 거고. 민준이 끼어들었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 저희도 신경 써요. 하지만 어머니가 머리 아프실 때마다 저희가 달려가야 해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건 그냥 두통이 아니었어. 위험한 고혈압이 동반된 응급 상황이었지. 나 이틀 입원했었어. 서연은 민준을 쳐다보더니 다시 나를 향해 눈썹을 치켜떴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으시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녀의 질문은 내 안의 모든 것을 굳게 만들었다. 분노가 아니라 확신이었다. 문제는 내가 마침내 똑똑히 보게 됐다는 거야. 8년 동안 나는 너희 가족 안에서 내 자리를 사려고 애썼어. 그건 어리석은 짓이었고 오늘로 끝이야. 이기적이시네요. 서연이 쉭소리를 냈다. 애들은 할머니가 필요해요. 애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걸 볼 필요가 있어. 건강한 경계선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부모가 누군가를 착취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걸 볼 필요는 없어. 나는 민준을 바라봤다. 내가 돈 주는 걸 멈추고 애들 봐주는 걸 멈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멈추면 너희는 여전히 내가 곁에 있기를 원할까? 그 침묵은 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에 충분히 길었다. 민준은 목덜미를 문질렀다. 당연히 어머니가 계셨으면 하죠. 하지만 관계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맞아.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8년 동안 내가 줬고 너희가 받았지. 이제 바뀔 차례야. 서연은 인내심을 잃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This part seems to repeat in the original text. I will streamline it.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애들은 할머니가 필요하다고요. 애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모습을 봐야 해. 건강한 경계가 뭔지 배워야 한다고. 부모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걸 볼 필요는 없어. 민주는 마치 들어갈 틈을 찾는 사람처럼 나를 쳐다봤다. 그래서
정말 이탈리아에 가시는 거예요? 그 큰 돈을 그냥 여행 가는데 쓰시겠다고요? 나는 나를 위해 사는데 진심이야. 내가 답했다. 그림 교실도 다닐 거고. 그리고 너희가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예비 인력이 아니라 가족으로 대해야 할 거야. 그들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떠났다. 나는 문을 닫고 잠갔다. 무릎에 힘이 빠졌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고요함이 있었다. 나는 앉아서 손가락의 떨림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그날 밤 내 휴대폰은 여러 번 울렸다. 민준, 그리고 서연. 분노에 찬 목소리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바뀌었다. 나는 조용했다. 음성 메시지가 쌓였다. 내가 잘 아는 문장들이었다. 어머니가 손주들한테 상처 주고 계세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우리 잘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열어보지도 않고 삭제했다. 목요일 오후 내가 장미 화분을 정리하고 있을 때 최경자 씨가 대문 앞에 나타났다. 은숙 씨, 방해해서 미안한데 아까부터 저 건너편에 어떤 여자가 차에 앉아 있어. 2시간은 된 것 같아. 서연 씨 같은데. 어제도 내가 마트 주차장에서 그 차 봤어. 은숙 씨가 장 보고 있을 때 내가 먼저 나왔는데 은숙 씨 집 사진 찍는 거 봤어.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스쳤다. 어제 나도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우연이라고 생각했었다. 고마워요, 경자 씨. 나는 길을 바라봤다. 어두운 유리창에 은색 SUV. 서연의 손이 통화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가끔 그녀의 휴대폰이 내 집을 향했다. 경자 씨, 혹시 집 앞 CCTV가 길 쪽을 비추나요? 그럼 누가 현관으로 오면 다 녹화돼. 그녀가 단호하게 답했다. 필요하면 녹화 영상 저장해둘 수 있어. 아마 곧 사본을 좀 부탁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밤 9시 초인종이 울렸다. 엿보니 민준이 하윤과 서준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두 아이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눈은 현관 등불에 반짝였다. 나는 문을 반쯤 열고 하윤의 눈높이에 맞춰 쭈그려 앉았다. 안녕, 아가. 아빠가 할머니가 이제 우리 안 보고 싶대요. 하윤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가슴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다. 나는 민준을 날카롭게 쳐다봤다. 애들한테 뭐라고 한 거야? 사실대로 말했어. 할머니가 이제 자기 일로 바쁘시다고. 애들은 이유를 이해 못해. 그가 무미건조하게 답했다. 나는 다시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잘 들어. 할머니는 너희를 아주 많이 사랑해. 이건 너희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끼리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 거야. 서준이 입술을 깨물었다. 할머니, 우리한테 화났어요? 아니, 할머니는 절대 너희한테 화 안 내. 나는 일어서서 민준을 마주봤다. 지금 당장 돌아가. 그리고 애들을 방패로 삼는 짓 그만해.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어머니. 그렇다면 애들한테 관계에는 서로 존중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할머니가 무급 가사도우미처럼 취급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라고. 그들이 떠난 후 나는 휴대폰을 바라봤다. 다음 주 변호사와의 약속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나는 이수진 씨가 그날 오후에 보내준 명함을 찾았다. 이정우 변호사. 사무실은 시청에서 멀지 않았다.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정우 변호사님, 최대한 빨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가족과의 괴롭힘 및 경계 설정 문제 관련입니다. 내일 아침 가능할까요? 다음 날 아침. 경자 씨가 종이 몇 장을 들고 문을 두드렸다. 은숙 씨, 이거 미안하지만 봐야 할 것 같아. 종이에는 서연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캡처가 있었다. 저희 시어머님이 가족을 떠나기로 결심하셨다니 너무 슬프네요. 손주들도 만나기 싫어하시고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윤과 서준의 사진이 함께 올라와 있었다. 시무룩한 얼굴, 일부러 바닥을 향하게 한 눈. 댓글들이 쏟아졌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불렀다.
요즘 할머니들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 자신의 훌륭한 시어머니와 비교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분노가 귀까지 차오르고 쿵쾅거리다가 뱃속에서 돌처럼 굳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요, 경자씨. 내가 말했다. 오늘 오후에 예정대로 그림 교실에 갈 거고, 저녁에는 변호사를 만나러 갈 거예요. 구청 근처 문화센터의 그림 교실은 내가 오랫동안 느꼈던 가장 평온한 3시간이었다. 수채 물감 냄새, 젖은 종이, 차분하게 지도해주는 강사 박선미 씨의 낮은 목소리. 쉬는 시간에 그녀가 내 옆에 앉았다. 어머님은 색감에 대한 감각이 좋으시네요. 예전에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선생님. 그러다 다른 사람이 되느라 바빴죠. 내가 대꾸했다. 이제 돌아오셨네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계속하세요. 저녁, 나는 나무와 커피 향이. 나는 이정우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중년의 신사적인 그는 내가 가져온 서류들을 빠르게 훑어봤다. 오래된 송금 내역, 서연의 게시물 사진, 통화 기록, 그리고 내 집 앞에 오래 주차되어 있던 차에 대한 기록. 이은숙 여사님, 안타깝지만 이런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많은 가정에서 역할과 돈의 균형이 바뀌면 늘 주던 사람은 주는 것이 의무라고 여겨지죠. 주는 것을 멈추면 종종 망신주기 캠페인으로 보복당하곤 합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이 법에 저촉되나요? 일부는 회색 지대에 있습니다. 스토킹, 집사진 촬영 등은 강도가 심해지고 위협이 동반되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요. 분명한 것은 여사님께는 연락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해 전적으로 경계를 설정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뭘 해야 할까요? 첫째, 클라우드에 녹화 영상을 저장하는 보안 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하십시오. 둘째, 모든 것을 기록하십시오. 시간, 장소, 누구, 시각적 증거. 셋째, 제가 그들에게 접근 및 연락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아마 그들을 더 화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법원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서류상의 흔적을 만드는 첫 단계입니다. 그게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는 않을까요?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존중받고 싶다는 여사님의 의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초반에 단호하게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빈 서류철을 내밀었다. 오늘 밤부터 모든 전화, 메시지, 예고 없는 방문을 기록하십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구릿빛이었다. 나는 전자제품 가게에 들러 작은 카메라 2대와 저장 장치 패키지를 샀다. 그날 밤 기사와 함께 설치를 마친 후 나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조용한 내 집 앞을 지켜봤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처음으로 그 외로움이 공허함이 아닌 씨앗을 심을 준비가 된 빈 땅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이미 씨앗을 준비해 두었다. 이상하게도 이정우 변호사를 만난 후의 주말은 마치 내가 숨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늘이 잠시 멈춰준 것처럼 평온하게 흘러갔다. 토요일에는 현관을 정리하고 장미 화분을 정돈하고 잡초를 뽑았다. 오후에는 기사가 와서 작은 카메라 2대를 설치했다. 하나는 길을, 하나는 현관을 향하도록. 밤에는 의자에 앉아 휴대폰으로 카메라 화면을 지켜봤다. 텅 빈 길, 이웃집 고양이가 지나갔다. 예전에는 나를 불안하게 했던 고요함이 이제는 담요처럼 느껴졌다. 식탁 위에는 로마 브로슈어와 토스카나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나는 최경자 씨와 통화하며 콜로세움, 캄포데, 피오리 아침 시장, 그리고 이탈리아 시골로 가는 기차 노선을 낙서했다. 우리 진짜 가는 거네. 경자 씨가 용돈 받은 아이처럼 킥킥거렸다. 일요일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
공손하고 약간 떨렸다. 이은숙 씨 되시죠? 저는 윤정이라고 합니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따님 며느리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봤습니다. 참견할 생각은 없지만 저도 거의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나는 등을 꼿꼿이 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모르는 분이 연락하실 줄은 몰랐어요. 5년 전 제 아이들도 그랬어요. 배경은 다르지만 패턴은 같았죠. 저는 주고 그들은 가져갔어요. 제가 멈추자 그들은 제가 손주들에게 죄를 짓는다고 했죠.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글들을 썼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때는 제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끝난 건 나쁜 습관뿐이었어요. 지금은 손주들을 만나시나요? 아니요. 작은 침묵.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나쁜 대우를 받으며 계속 머물렀다면 제가 그 아이들에게 어떤 교훈을 줬을까요? 사랑이란 다른 사람이 내 경계를 밟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걸요. 저는 제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멀리서 가르치기로 선택했어요. 나는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가끔은 이 결정이 하윤이와 서준이가 저를 미워하게 만들까봐 두려워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은숙 씨. 누가 진정으로 함께 했는지, 누가 자신들을 다른 사람을 압박하는 도구로 썼는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은숙 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나이에 비슷한 일을 겪는 여성들이 많아요. 괜찮으시다면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커피라도 마실 친구 몇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갑자기 차오르는 눈물을 참았다. 감사합니다. 이 전화 덕분에 제가 제정신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몸 조심하시고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그들은 보통 포기하기 전에 더 거세게 나올 겁니다. 월요일 아침 이정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고 수신 확인되었습니다. 내용은 모든 형태의 괴롭힘, 무단 방문, 스토킹, 명예훼손 위협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며칠 내로 그들의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준비되지 않으셨다면 문을 열지 마십시오. 녹화하고 기록하십시오. 위협적인 행동이 있다면 신고할 겁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그 서류를 사진 찍어 오래된 송금 내역, 서연의 게시물 캡처, 통화 기록과 함께 파일에 저장했다. 그날 오후 나는 예비 메모리 카드와 배터리를 사러 갔다. 편집증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삶을 정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화요일은 야채 장수 자전거 벨소리 외에는 조용히 지나갔다. 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예전에는 민준이네 집에 서두르느라 시도해 볼 틈도 없었던 레시피였다. 나는 감사 인사의 의미로 한 그릇을 경자 씨에게 가져다 주었다. 우리는 그녀의 테라스에서 함께 먹었다. 저녁 바람이 망고나무 잎 향기를 실어왔다. 얼굴이 더 좋아졌네. 그녀가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아마 전화를 기다리지 않고 잠들어서 그런가 봐. 수요일 아침 카메라 알림이 울렸다. 화면에는 민준이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훔쳐보는 아이처럼 창문 쪽으로 목을 쭉 뺐다. 그는 커튼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다 현관에 있는 무언가를 사진 찍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카메라가 일하게 내버려뒀다. 몇 분 후 그는 떠났다. 나는 녹화 영상을 저장하고 시간을 기록했다. 오전 9시 12분. 내 휴대폰에 프로필 사진 없는 새 계정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어머님, 부끄러운 줄 아세요? 가족들이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머님은 도망치셨네요. 하윤이가 매일 밤 울어요. 죄가 더 쌓이기 전에 돌아오세요. 서연의 문체였다. 나는 그 리듬을 알았다. 이제는 가명을 썼을 뿐. 나는 스크린샷을 찍어 증거 폴더에 저장했다. 해질녘 나는 식물에 물을 주려고 현관문을 열었다.
현관 계단에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다. 열었을 때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음식물 쓰레기, 양파 껍질, 상한 밥. 그리고 그 위에 마커로 쓰인 쪽지. 이게 너야.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정우 변호사의 목소리를 떠올리자 발걸음이 다시 단단해졌다. 나는 고무 장갑을 끼고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은 다음 다시 묶어 바깥 쓰레기통에 버렸다. 수첩에 썼다. 수요일 18시 32분. 모욕적인 쪽지가 든 쓰레기 봉투. 그날 밤 잠시 울고 싶은 마음이 작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슬퍼서 예전에 내가 자기 전 이마에 뽀뽀해주던 사람이 이제는 나를 정복해야 할 목표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윤정희 씨의 말을 떠올렸다. 끝난 건 나쁜 습관뿐이었어요. 나는 펜을 쥐고 내가 원하는 것들 페이지에 한 문장을 추가했다. 누구에게서도 살 수 없는 평온함. 목요일. 다시 알림이 울렸다. 이번에는 서연의 차가 좀 더 멀리 멈춰 있었다. 그녀는 시동을 켜둔 채 휴대폰을 들고 내 집 쪽으로 카메라를 여러 번 들었다. 왼손은 메시지를 쓰는 것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예전의 나라면 당황하고 화를 내고 다시 전화했을 것이다. 그날의 나는 그저 저장 버튼을 눌렀다. 나는 따뜻한 차를 끓여 식탁에 앉아 수첩을 열고 내 꿈의 목록을 주문처럼 되뇌었다. 그림 그리기, 이탈리아 가기, 집 재정비하기, 이 상처의 언어를 이해하는 여성들을 만나기, 찻잔에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하나하나가 결심을 새기는 것 같았다. 그들은 아마 나를 지치게 만들어 포기하게 할 작정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주소를 잘못 찾았다. 나는 이번에는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법을 연습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다음 달은 긴 가뭄 같았다. 공기는 뜨거웠고 풀은 죽어 보였지만 뿌리들은 조용히 일하고 있었다. 민중과 서연의 방에는 파도처럼 밀려왔다. 예고 없는 전화, 애원하는 어조의 메시지가 비난으로 바뀌었다가 잠잠해졌다가 다시 다른 얼굴로 찾아왔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카메라는 녹화했고 수첩은 기록했다. 몇몇 밤에는 서연의 차가 골목 끝에 멈춰 섰다. 몇 번은 프로필 사진 없는 계정이 죄책감을 심으려는 문장들을 보냈다. 모든 것을 증거로 저장했다. 나에 대한 진실로서가 아니라 어느 날 오후 구청 사회복지과 직원 2명이 업무 지시서를 들고 찾아왔다. 스스로를 방치하는 노인에 대한 익명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한 명이 서류를 읽으며 딱딱하게 말했다. 그들은 냉장고 안을 보고 내 약들을 확인하고 병원 진료 일정을 묻고 집의 안전을 점검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다. 가족과의 경계 갈등, 변호사로부터의 내용 증명. 그들은 기록했고 그중 한 명이 서류철을 덮었다. 나를 데이터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바라보며 어머님은 건강하시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 보이십니다. 협박이 있다면 신고하십시오. 저희에게는 심리 상담 연계나 노인 복지관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작게 웃었다. 씁쓸함이 섞여 있었다. 내가 다시 순종하게 만들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제정신이 아니라고 몰아붙이려 애썼는지를 생각하며 진정한 변화는 지난주 윤정희 씨의 전화로부터 왔다. 그 후 그녀는 나를 공원 근처 작은 찻집에서 한 무리의 여성들과 만나게 해주었다. 우리는 피해자라는 제복 없이 그저 이야기를 가지고 구석에 앉았다. 주름진 얼굴에 이야기가 담긴 온화한 인상의 한경아 씨가 있었다. 그녀의 세 아들은 체계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그녀의 은퇴 자금을 고갈시키면서 서서히 그녀의 사회적 관계망을 끊어버렸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딸이 수표를 현금화하기 위해 서명을 위조한 것을 발견했다고 고백한 김미숙 씨가 있었다. 그녀는 언젠가 딸이 돌아오리라 희망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했던 과정을 이야기했다.
사위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딱지를 붙이는데 능숙해서 딸에게 할머니를 너무 자주 만나면 손주들에게 위험하다고 설득한 오연수 씨도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구원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목격했다. 커피를 마시는 사이 우리의 문장들은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재정립했다. 언제나 옳은 것은 피가 아니라 함께하며 존중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엄마가 되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내가 필요로 하는 여자가 되는 것을 잊을 때까지요. 한경아 씨가 조용히 말했다. 그 문장은 며칠 동안 내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그저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만나기로 했다. 그 원 밖에서 세상은 서서히 변했다. 서연의 게시물은 사람들이 왜 가족사를 공개적으로 떠벌리지? 라고 묻기 시작하면서 힘을 잃기 시작했다. 예전에 계모임을 같이 하던 오랜 친구들, 이웃들, 전 교우의 동료들이 조용히 내게 연락해 왔다. 사실 우리도 보고 있었어, 은수가. 그중 한 명이 순댓국집에서 점심을 먹으며 말했다. 네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어. 마치 그들의 필요 속으로 증발해버리는 것처럼. 나는 국물을 마셨다. 맵고 단맛이 이상한 부끄러움을 가져왔다. 약한 모습을 들켜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것을 정당화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휴대폰이 진동했다. 하윤이라는 이름이 떴다. 가슴이 묶이는 듯했다. 나는 받았다. 아가. 할머니, 왜 이제 안 와요? 목소리가 실처럼 가늘었다. 이건 어른들이 해결하고 있는 일이야, 얘야. 엄마가 할머니가 이제 우리 안 사랑한대요. 그 말은 작은 가시처럼 찔렸다. 놀라서가 아니라 익숙해서. 어른들이 사랑을 도구로 바꾸는 방식. 하윤아, 할머니 말 잘 들어. 할머니는 네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너와 서준이를 사랑해. 할머니는 언제나 너희를 사랑할 거야. 하지만 사랑한다는 게 할머니를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뜻은 아니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넌 이해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이해하게 됐을 때 이걸 기억해. 할머니는 자기 자신도 사랑하기로 선택했다는 걸. 뒤따른 침묵은 이제 막 놓인 다리처럼 느껴졌다. 아직 튼튼하지는 않지만 존재했다. 서준이한테도 할머니가 안부 전한다고 해줘.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오랫동안 손수건을 쥔 채 앉아 있었다. 눈물은 체념이 아니라 옳은 결정을 위해 당연히 치러야 할 슬픔에서 나왔다. 그날 밤 나는 이정우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변호사님, 부모의 태도와는 별개로 손주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직접 받을 수 있는 교육 자금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조건부 증여 계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자금은 손주들 명의의 장기 계좌에 은행을 수탁자로 하여 보관됩니다. 만 18세가 되면 인출할 수 있죠. 증서에 부모가 인출할 수 없도록 하는 보호 조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우리는 그 주에 2번 더 만났다. 그는 증서 초안을 준비하고 법률 용어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무겁게만 들렸던 것들이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계획으로 바뀌었다. 나는 합리적인 액수를 선택했다. 응석바디로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하윤이와 서준이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기 위해서. 나는 그들이 어느 날 아침 그 통장을 열고 내가 끼워 넣은 편지를 읽는 모습을 상상했다. 너의 할머니는 할머니가 곁에 있을 수 없을 때에도 너의 미래가 중요하다고 믿었단다. 그 문장을 쓰는 것은 가슴을 후련하게도 아프게도 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매주 박선미 강사의 화실에 계속 나갔다. 3시간 동안 종이에 수채 물감을 칠하며 나무십 사이에 빛을 쫓았다. 내 그림들은 아직 서툴렀지만 가끔 단순하고 정직한 작품이 나왔다. 박 강사님이 내 작은 풍경화를 보고 속삭인 적이 있었다. 이게 바로
어머님이세요. 나는 웃으며 무슨 뜻이냐고 묻지 않았다. 말로 알 필요가 없었다. 느낌으로 알았다. 서서히 내 집도 변했다. 손님방은 스튜디오가 되었고, 캔버스를 위한 접이식 책상, 물감과 붓을 위한 작은 선반, 우리가 계획하기 시작한 여행 스케치를 붙여놓는 코르크보드가 생겼다. 냉장고는 갑작스러운 파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한 야채로 채워졌다. 집 전화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벽에는 한경아 씨의 말을 작은 못으로 걸어두었다. 네가 필요로 하는 여자가 되는 것을 잊지 마. 지날 때마다 나는 읽었고 내 몸은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민중과 서연의 방에는 여전히 가끔 찾아왔지만 이제는 밤의 모기 같았다. 귀찮기는 했지만 잠을 설치게 하지는 않았다. 윤정희 씨의 친구들은 보이지 않는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 힘든 날에 짧은 메시지, 지기를 거부하는 웃음. 한 모임에서 오연수 씨가 말했다. 우리는 종종 혈연은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죠. 사실 끊을 수 없는 건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그들도 변할 거라는 헛된 희망이에요. 그 말에 우리는 모두 비 온 뒤에 저녁 기도 소리를 들은 것처럼 조용해졌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이제는 다른 집 설거지 비누가 아닌 물감 냄새가 배기 시작한 내 손을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이 가뭄이 그들이 멈춰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바뀔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 구급차의 그 밤으로부터 6개월 후 나는 토스카나 언덕의 작은 숙소 테라스에 서서 올리브반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달콤 쌉쌀한 현지 시럽 한 잔이 들려 있었다. 내 옆에서는 최경자 씨가 우리가 방금 저녁 식사를 주문하며 마을 이름을 잘못 말한 것 때문에 작게 웃고 있었다. 우리 진짜 여기 와 있네, 은수가. 노을과 감사함으로 붉어진 얼굴로 그녀가 말했다. 네가 나한테 가자고 했을 때 난 네가 정신이 없는 줄 알았어. 알고 보니 이게 진짜 제정신이었네. 나는 미소 지었다. 나는 오르막길 같았지만 마침내 넓은 풍경을 열어준 지난 3개월을 떠올렸다. 이정우 변호사의 내용 증명이 발송된 후에도 민중과 서연의 방해는 약 3개월간 계속되었다. 급한 방문, 회유에서 협박으로 바뀌는 전화, 멀리서 내 집을 촬영하는 행위, 심지어 구청에 나를 신고하려는 시도까지. 마지막 시도는 오히려 진실을 반증했다. 직원들이 방문해 조사하고는 내가 건강하고 단정하며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들은 오히려 내게 가족 학대를 겪는 노인을 위한 지원 브로슈어를 주었다. 그 후 서서히 공격은 힘을 잃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스스로 퍼뜨린 드라마에 실증을 내기 시작했다. 또 다른 전환점은 조용히 찾아왔다. 박선미 강사의 화실에서 그녀는 수강생들과 함께 작은 전시회를 제안했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그림 3점이면 돼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망설였지만 동의했다. 개막식 날 오후 소박한 공간은 색과 형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내 그림 3점, 오래된 돌담, 마당의 목련 화분, 그리고 작은 논 풍경화가 팔렸다.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나는 낯선 사람이 내 손에서 아름다운 무언가를 보았다는 사실에 간질간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이제 작업대가 된 식탁에 앉아 작은 영수증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금까지 나는 내가 준 도움의 양으로 나를 측정했어. 알고 보니 내가 창조한 것으로도 측정될 수 있었구나. 내 건강도 의식 없이 변했다. 두통은 사라졌고 혈압은 안정되었다. 월간 검진에서 김지연 의사는 자랑스러운 미소로 나를 바라봤다. 어머님, 꼭 먼 곳에서 돌아온 사람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방금 먼 곳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했어요, 선생님. 그녀는 엄지를 치켜 세웠다.
집에서 나는 커튼을 바꾸고 벽 한 면을 나무십 같은 녹색으로 칠했다. 손님 방은 공식적으로 스튜디오가 되었다. 작은 선반, 밝은 조명, 이탈리아 지도와 기차 시간표,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단어들이 붙어 있는 코르크보드. 나는 시내 공원에 걷기 동호회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정우진 씨를 만났다. 방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웃는 조용한 호랍이. 어느 날 밤 포장마차에서 김치볶음 밥을 먹으며 그가 말했다. 어려운 성인 자녀 문제는 마치 잘못된 등산로를 오르는 것과 같아요. 계속 오르기를 고집할 수도 있고 잠시 내려와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이 현명해서가 아니라 그 저녁 식사를 즐겁게 만들기 위해 누군가를 바꿔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피렌체에서의 마지막 날, 나와 경자 씨는 작은 마을에서 가정식 요리 수업에 참여했다. 우리를 가르쳐준 강사, 루치아나 씨는 이곳에 오래 산 한국인으로 따뜻한 한국말로 우리를 맞았다. 요리는 사랑을 담아해야 해요. 그녀가 반죽을 치대며 말했다. 하지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으로요. 여러분이 만든 것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겠어요? 밀가루가 내 손가락에 묻었다. 그녀의 말이 내 머리에 남았다. 나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며 나를 진정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 수없이 많은 요리를 했던 세월을 생각했다. 그날 창밖으로 언덕이 보이는 작은 부엌에서 나는 토마토 소스를 저으며 내 인생을 요리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밤에 숙소방에서 우리의 여행 가방은 열려 있었다. 옷들은 조심스럽게 접혔다. 여행 사진들이 침대에 흩어져 있었다. 경자 씨는 내가 새로 산 쇼를 두드렸다. 그러다 그녀가 나를 바라봤다. 진심으로 후회한 적 있어? 은수가 그 오랜 패턴을 버린 거. 나는 옷 깨는 것을 멈췄다. 그 질문은 돌이 아니라 거울이었다. 그렇게 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후회해. 내가 조용히 말했다. 민준이가 사랑을 거래로 보는 법을 배웠다는 것과 서연이가 사람을 자원이 아닌 인간으로 존중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해. 하윤이와 서준이가 부모가 다른 사람을 나쁘게 대하는 것을 보며 자랐다는 것을 후회해. 나는 숨을 들이쉬고 쇼를 접어 가방 위에 놓았다. 하지만 나 자신을 선택한 것은 후회하지 않아.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의 목록보다 내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 우리는 잠시 조용히 창밖으로 작아지는 도시의 소리를 들었다. 다음에 그들을 다시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경자 씨가 물었다. 언젠가는 분명 만날 테니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서로 존중하는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거야. 그렇지 않다면 만날 필요 없지. 나는 작게 미소 지었다. 나는 내 가족에게서 사랑의 부스러기를 쫓는 것을 끝냈어. 경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술이 휘어졌다. 네가 나한테 뭔가를 가르쳐줬어. 용기라는 게 부드러울 수도 있다는 거. 나는 웃었다. 나는 그걸 맑아졌다고 부르고 싶어. 우리는 다시 옷을 겠다. 창밖으로 밤이 고요를 내렸다. 나는 이제 붓과 나무 주걱을 쥐는데 익숙해진 내 손을 바라봤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사기 위해 너무 자주 지갑을 쥐었던 내 손. 내일 우리는 돌아간다. 하지만 나는 사실 그날 새벽 3시 47분에 이미 집에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다. 마침내 내 안으로 향하는 문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나는 그 문을 안에서 잠갔다. 세상을 거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을 포함해 누구든 들어올 사람은 존중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나와 최경자 씨가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지 3주 후, 내가 마당에서 목련잎을 다듬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민준이라는 이름이 떴다. 심장은 더 이상 예전처럼 뛰지 않았다. 평범하게 걸었다. 경계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나는 받았다.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달랐다. 더 낮았고 마치 톤을 낮추는 법을 이제 막 배운 사람 같았다. 무슨 얘기? 어떻게 이렇게 엉망이 됐는지에 대해서요. 저 서연이랑 얘기했어요. 저희가 잘 대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는 말을 멈추고 침을 삼켰다.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저희도 보고 싶고요. 아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의 나라면 바로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활짝 열었을 것이다. 이제 나는 다음 문장을 기다렸다. 그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실보다 앞서 달려가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게 무슨 뜻이니? 내가 마침내 물었다. 점심이라도 같이 하면서요. 우리 관계를 고쳐봐요. 민준아, 내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대화할 의향은 있어. 하지만 네가 이해해야 할 게 있어. 나는 그 구급차의 밤,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야. 나에게는 이제 경계선이 있고 그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야. 이해해요. 그가 마치 기회가 날아갈까 두려운 듯 빠르게 말했다. 이해한다는 게 뭔데? 나는 그가 자신의 말로 그것을 설명하기를 원했다. 그는 꽤 오랫동안 침묵했다. 이게 저희가 사과하고 어머니가 예전처럼 돌아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요. 이건 다른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네가 생각하는 다른 관계는 어떤 건데? 서로 존중하는 거요. 저희가 어머니 시간을 존중하는 거요. 저희가 초대하면 정말 초대하는 거지. 할 일 목록을 주는 게 아닌 거요. 어머니와 관련된 결정이 있으면 명령하는 게 아니라 먼저 상의하는 거요. 나는 숨을 들이쉬고 그의 말이 잠시 머물도록 내버려뒀다. 아직 어색한 부분도 진심인 부분도 있었다. 그렇다면 얘기할 수 있어. 내가 말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을 것들도 말해둬야겠구나. 나는 더 이상 공짜 부모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너희 집 생활비를 대주지 않아. 너희가 책임에서 도망칠 때 감정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도 않을 거고, 너희가 아이들이 나와 관계를 맺길 원한다면 거래가 아니라 존중을 담아 그 관계를 만들어야 해. 이해해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부끄러워요, 어머니. 부끄러운 척할 필요는 없어. 존중을 실천할 필요가 있지. 네. 그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에 점심 식사 어떠세요? 우선 저 혼자요. 괜찮으면 그 다음에 서연이랑 같이. 나는 잠시 생각했다. 다음 주 수요일. 조용한 공공장소. 장소는 네가 보내줘. 1시간이면 충분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 긴장감,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 이야기가 그리워요. 나는 옅게 미소 지었다. 넌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될 거야. 내가 전화를 끊으려 할 때 그가 덧붙였다. 어머니, 서연이가 올렸던 글 제가 지우라고 했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도 서연이랑 얘기할 거고요. 변호사 서류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네가 마침내 건너편에 있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얘기하렴.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수요일에 뵐게요, 어머니. 전화를 끊은 후 나는 꽤 오랫동안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햇살이 어깨에 닿았지만 나를 따뜻하게 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작은 안도감이 있었다. 민준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팔지 않고도 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다시 나무잎을 다듬었다. 초록색 조각들이 떨어져 빛을 반사했다. 집에 들어서자 나의 작은 스튜디오가 보였다. 접이식 책상, 밝은 조명, 선반, 지도와 사용한 티켓이 꽂힌 코르크보드. 벽에는 이탈리아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시장 앞에서 킥킥거리는 경자씨, 루비색 작은 잔을 들고 있는 나, 언덕을 감싸는 저녁 하늘. 그 사진들 옆에는 내가 병원에서 퇴원한 첫날 밤에 쓴 문장이 담긴 종이를 걸어두었다. 내 삶은 중요하다. 마침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이정우 변호사의 메시지였다. 여사님, 내용 증명 이후 추가적인 대응은 없다는 소식입니다. 가족 모임이 있다면 여사님께서 전달하신 경계선을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겨두십시오. 최소한 자신을 위한 서면 기록이라도요. 나는 짧게 답장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수요일 만남 준비되었습니다. 오후에는 시내 공원으로 걸어가 걷기 동호회에 합류했다. 정우진 씨가 그곳에 와서 고갯짓으로 인사했다. 여행은 어땠습니까? 집에 돌아온 것 같았어요. 내가 답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작은 호숫가에서 많은 아이들이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물 위로 반사되었다. 피부 아래에 약간의 아픔이 스쳤다. 하윤이와 서준이에 대한 기억. 그러다 그 감정은 기도로 녹아내렸다. 언젠가 그 아이들이 내가 지금 멀리서 만들고 있는 이 다리를 건너오기를. 밤에 나는 스튜디오에 앉아 토스카나 사진을 보며 풍경화 스케치를 준비했다. 붓이 종이에 닿았다. 나는 수요일을 생각했다. 민준이 옛 습관으로 거리를 좁히려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무슨 말을 할까? 나는 몇 가지 항목을 적었다. 나는 과거를 보복하지 않는다. 나는 미래를 지킨다. 나는 건강한 관계를 선택한다. 대화가 다시 지시가 되면 나는 일어설 것이다. 나는 미소 지었다. 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심은 씨앗이 성급한 발걸음에 다시 짓밟히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였다. 자기 전 나는 서랍 속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법무사와 함께 서명한 하윤이와 서준이를 위한 교육증여 증서 사본이 있었다. 그 종이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약속처럼 느껴졌다. 나는 다시 갇히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었다. 나는 상자를 닫고 불을 끄고 아주 오랜만에 아들과의 만남을 졸업시험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걸어온 거리를 측정할 기회로서 기대했다. 나 자신을 지움으로써 더 이상 좁히고 싶지 않은 거리. 수요일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지만 그 존재감은 달력 위에서 빛을 반사하는 얇은 선처럼 느껴졌다. 그날 아침 나는 마당을 쓸고 목련나무 아래 흙을 부드럽게 하고 장미 화분에 작은 이름표를 붙였다. 언제 가지를 치고 언제 걸음을 줘야 할지 기억하기 위한 새로운 습관이었다. 그 후 스튜디오에 들어가 어젯밤 씻어둔 붓들을 정리했다. 코르크보드에는 이탈리아 지도가 사진들 옆에 여전히 붙어 있었다. 아침 시장에 나와 경자씨, 언덕에서 우리가 담은 노을, 루치아나와 함께 만든 파스타 요리, 구석에는 작은 화실 전시회에서 남은 세 점의 그림이 액자를 기다리며 벽에 기대어 있었다. 나는 마치 세 명의 친구를 바라보듯 그들을 바라봤다. 이 손은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친구들. 낮에는 파란 수첩에 작은 목록을 만들었다. 점심 식사 때 내가 지킬 것들. 나는 분노 없이, 과도한 변명 없이 명확한 문장들을 썼다. 나는 공짜 부모가 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집 생활비를 내주지 않는다. 나는 사실상 1인 가족의 임무를 받지 않는다. 나는 가족으로서 존중받을 때만 함께할 것이다. 대화가 다시 지시가 되면 나는 일어나서 집에 갈 것이다. 나는 수첩을 닫고 가방에 넣었다.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척추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전화가 진동했다. 경자 씨였다. 수요일에 내가 데려다 줄까? 괜찮아. 하지만 끝나고 우리 떡볶이 먹자. 내가 웃으며 답했다. 그럼 예비 구명조끼는 준비해놓고. 떡볶이. 가볍게 말했지. 필요하면 에어컨 고장 비상사태라고 말해. 그럼 도망칠 수 있잖아. 전화만 해. 그 작은 유머가 내 가슴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차를 끓였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내 생각은 가장 외로웠던 순간에 함께해준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나를 환자가 아닌
온전한 인간으로 봐주었던 김지연 의사. 가족은 와주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박선영 간호사. 나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지켜주는 느낌을 주었던 구급대원. 서류를 정리하는 법을 가르쳐준 이수진 씨. 내 두려움을 명확한 단계로 바꿔준 이정우 변호사. 어두운 복도에 불을 켜준 윤정희 씨. 정직함 속에서 나와 함께 앉아준 한경아, 김미숙, 오연수 씨. 내 색깔을 위한 자리를 내어준 박선미 강사. 비난하는 질문 없이 내 곁에서 걸어준 정우진 씨. 그 이름들은 강을 건너는 징검다리처럼 줄지어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사실 한 번도 완전히 혼자였던 적이 없었다. 나는 그저 항상 닫혀있던 한쪽 문만 너무 바쁘게 돌아보느라 다른 창문들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을 뿐이다. 오후에는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관리 차원에서 느껴지는 습관이었다. 그날의 녹화 영상에는 이웃집 고양이, 야채 장수, 그리고 대문을 두드리는 택배 기사만 있었다. 평온했다. 나는 벽달력에 의사 진료일을 표시하고 화실 시간표, 걷기 동호회 시간표, 그리고 윤정희 씨의 여성 모임, 월간 약속 날짜를 붙였다. 내 삶은 더 이상 한 가닥의 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강하게 하는 많은 섬유로 엮인 새로운 직물 같았다. 해질녘. 나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마늘과 함께 콩나물을 볶고 밥을 짓고 두부를 부쳤다. 단순하고 충분했다. 나는 예전에 민준이네 집에 보낼 도시락통으로 가득 채웠던 식탁에 앉았다. 이제는 작은 접시, 물 한 잔, 그리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한 조각의 노을만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끊었던 밤을 떠올렸다. 그때 내 손은 떨렸다. 지금은 똑같은 노을 아래 내 손은 평온했다. 내가 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에 대한 배신도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걸어갔다. 집 전화는 오래전에 뽑혔다. 그 자리에는 이제 시장 근처 꽃집에서 산 유칼립투스 잎이 꽂힌 작은 화병이 있었다.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다. 나는 작은 라디오를 켜는 것을 더 좋아했다. 짧은 뉴스와 옛 노래들을 들으며 나는 이탈리아에서 사온 쇼를 접으며 그것을 조용히 들이마셨다. 숙소 세탁실 냄새, 약간의 햇살, 약간의 빵 반죽 냄새가 났다. 요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으로 해야 해. 라고 말하던 루치아나의 기억에 미소 지었다. 밤이 내리고 나는 수첩에 몇 줄을 썼다. 나는 나 자신을 팔지 않고 민준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 나는 경계를 지우지 않고 들을 준비가 되었다. 나는 주제가 할 일 목록으로 바뀌면 집에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 그러고 나서 서랍을 열어 하윤이와 서준이를 위한 교육 증여, 증서, 사본을 다시 확인했다. 그 종이는 사랑을 사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옛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랑하는 방법이었다. 나는 그들의 작은 이름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자라서 내가 끼워 넣은 편지를 여는 모습을 상상했다. 너의 할머니는 네가 너 자신을 위해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는단다. 아픔도 있었고 평온함도 있었다. 두 감정은 공존할 수 있었다. 그것이 내가 새로이 이해한 것이었다. 자기 전 나는 스튜디오 문턱에 섰다. 이탈리아 사진들, 작은 그림들, 색색의 핀이 꽂힌 지도, 강좌 목록, 걷기 시간표, 모든 것이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수집한 사건의 증거 같았다. 내가 다른 사람의 정의 밖에서 하나의 삶을 구축했다는 증거. 나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다. 수요일은 아직 일주일 남았다. 이상하게도 바로 그 불확실함이 막 열린 창문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부드럽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불확실함이 내 가슴을 두드렸다. 내가 포함될까? 내가 그들이 나를 기억할 만큼 충분히 유용한가? 이제 불확실함은 그저 이런 의미였다.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내가 꾸민 집으로,
내가 키운 스튜디오로, 내가 선택한 일정으로, 내가 돌본 몸으로, 내가 지켜낸 마음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곳 다정한 어둠 속에서 나는 마지막 문장이 마음속을 스치며 잠이 들었다. 내일, 또 내일, 만남이 있을 수도, 이별이 있을 수도 있겠지. 확실한 것은 나는 더 이상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